자,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슈만 다뤄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가 엄청나게 묻히고 있고요.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 난 그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러이러한 외교 성과가 얼마가 있었다라고 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빨아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이번 뭐 남미 순방, 북미 순방, 외교 성과 몇 조 원 이렇게 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전에 추석 열흘 연휴 있었을 때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소비 증진으로 인한 경제 효과 뭐 몇십조 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순방을 나가면 뭐 MOU 몇 건당 뭐 몇천억 뭐 몇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경제 성과가 뭐 몇십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기사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은 생중계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은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빨아줬던 그런 이상한 숫자로 그 장난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기사가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나라가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 아시아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가서 정상 외교를 하고 연설을 하면 최소한 생중계는 못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떤 주요 꼭지로 다뤄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지금 아직 적폐가 남아있다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간 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모든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들이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왜 중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하고 왜 다르냐. 이건 이제 우리 진보 언론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발표했는데 왜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하느냐. 뭔가 이상하다. 청와대가 이상하다. 이런 논조의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바로 뒤이어 나온 거를 보면 청와대 논조가 맞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상한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아예 그냥 씹히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따라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국가 비용을 들여서 데리고 가죠. 네,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 몰아가면 안 되는데 기사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뜻이에요. 보도하기는 형식적으로는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다뤄봐야 사실 클릭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동남아시아 순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진핑을 만난 거예요. 시진핑과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견이 나와도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라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보 언론들 쪽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 해결한 거니?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향성이 되게 비슷해서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본능적으로 가장 비열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정권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아줘요. 어떤 성과를 거뒀네 엄청난 뭔가를 다른 정권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압력들이 없는 정권에는 자극적이고 뭔가 이간질하는 기사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다른 방송에 다뤘지만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와 시진핑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그 입장들만 이간질하려고 하는 꼭 이간질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런 논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는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봐도 좋고 시진핑이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자면 균형 외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하고 중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투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정말 새우. 그래서 독도새우를 내놨다고 하더만. 새우 등까지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불협화음 났다. 뭐 중국과 불협화음 났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쪽 뉴스도 뭔가 되게 흡족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외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살짝 깔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하면 우리보다 뭐 좀 뒤처진 나라?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고 그 나라들은 개발도상국 이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 7천이고 베트남이 1억이에요.
필리핀도 1억이 넘거든요. 인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경제적 리더예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인 그 이슬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중동이 메카가 있어서 종교적인 리더 자리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호감이 높아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산 상품에 대한 소비 양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한번 구경 가주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이 그러면 안 다루고 되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새우 이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약한 나라들끼리 연대해서 연대체를 만든 거라고. 예. 아세안 같은 경우래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의 핵심은 미, 중 정상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2등이라고. 교역량이. 예. 그만큼 중심적, 우리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나라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외교의 일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게 사람 중심의 예.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요. 똑같은 아세안 정상회의 때 평화, 번영, 발전. 영어로는 Peace, Prosperity, Progress. 예, 요거를 발전이라는 걸 빼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산업 발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을 빼고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고, Prosperity, 사람 중심, People, 평화, Peace. 예, 이런 식으로 그 수정해서 이를테면은 신남방 정책의 신 3P죠. 예, 이런 관점으로 그 나라들과 굉장히 잘 교류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종의 중국 중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외교에 있어갖고 중국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잖아.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동양적이고 독창적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떤 문명, 어떤 그 무역하면 무조건 성장,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라고 할 때 프로그레스라고 이렇게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디벨롭먼트라는 게 굉장히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내는 이렇게 세워내는 개념이잖아요. 혹시 인위적이요? 인위적.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개념이 숨어 있거든요. 서양식의 그 경제 발전은.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평화, 번영, 발전 이 개념은 그런 폭력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세안 순방을 간 것은 지난주에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위치가 아세안 플러스 3의 위치에서 간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아세안 플러스 3이거든요. 이 협력체예요. 사실 공식적인 협력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가가지고 계속 그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이 외교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위치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균형자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균형자는 뭐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EU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균형자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개념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으로 다툼을 하는 곳에서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권이 아닌 이거는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틈으로 만들어서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세기 동안 벌어져 왔던 한반도의 지형은 이 4강, 5강 패권 국가들의 전쟁터였거든요. 그 전쟁터를 지금 경제 이슈를 갖고 밀어넣어서 여기서 균형적인 어떤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경제 쪽으로만 바라보면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라는 게 큰 그림 그릴 때 예를 들면 남미 쪽에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럼 그쪽에 가서도 이렇게 고루 순방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 이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기업들이네, 우리 동포들이네 뭐네. 그런 관점으로 뭔가 구간별 공략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빅피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아세안이라고 보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야죠. 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보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저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분이고, 개념적 네.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그러면, 네.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네.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요.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모도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럼요. 어떤 그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술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대던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너무하잖아.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중정상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2등이라고. 교역량이. 그만큼 중심적, 우리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나라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외교의 일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게 사람 중심의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요. 똑같은 아세안 정상회의 때 평화, 번영, 발전. 영어로는 Peace, Prosperity, Progress. 예, 요거를 발전이라는 걸 빼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산업 발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을 빼고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고, Prosperity, 사람 중심, People, 평화, Peace. 예,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이를테면은 신남방 정책의 신 3P죠. 예, 이런 관점으로 그 나라들과 굉장히 잘 교류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종의 중국 중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외교에 있어갖고 중국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잖아.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동양적이고 독창적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떤 문명, 어떤 그 무역하면 무조건 성장,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라고 할 때 프로그레스라고 이렇게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디벨롭먼트라는 게 굉장히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내는 이렇게 세워내는 개념이잖아요. 혹시 인위적이요? 인위적.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개념이 숨어 있거든요. 서양식의 그 경제 발전은.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평화, 번영, 발전 이 개념은 그런 폭력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세안 순방을 간 것은 지난주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위치가 아세안 플러스 3의 위치에서 간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아세안 플러스 3이거든요. 이 협력체예요. 사실 공식적인 협력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가가지고 계속 그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이 외교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위치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균형자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균형자는 뭐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EU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균형자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개념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자,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슈만 다뤄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가 엄청나게 묻히고 있고요.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 난 그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러이러한 외교 성과가 얼마가 있었다라고 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빨아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이번 뭐 남미 순방, 북미 순방, 외교 성과 몇 조 원 이렇게 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전에 추석 열흘 연휴 있었을 때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소비 증진으로 인한 경제 효과 뭐 몇십조 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순방을 나가면 뭐 MOU 몇 건당 뭐 몇천억 뭐 몇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경제 성과가 뭐 몇십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기사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은 생중계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은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빨아줬던 그런 이상한 숫자로 그 장난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기사가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나라가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 아시아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가서 정상 외교를 하고 연설을 하면 최소한 생중계는 못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떤 주요 꼭지로 다뤄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지금 아직 적폐가 남아있다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간 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모든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들이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왜 중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하고 왜 다르냐? 이건 이제 우리 진보 언론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발표했는데 왜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하느냐? 뭔가 이상하다. 청와대가 이상하다. 이런 논조의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바로 뒤이어 나온 거를 보면 청와대 논조가 맞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상한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아예 그냥 씹히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따라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국가 비용을 들여서 데리고 가죠. 네,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 몰아가면 안 되는데 기사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뜻이에요. 보도 확인은 형식적으로는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다뤄봐야 사실 클릭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동남아시아 순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진핑을 만난 거예요. 시진핑과 사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네.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분이고, 개념적 네.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그러면, 네.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네.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요.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으로 다툼을 하는 곳에서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권이 아닌 이거는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틈으로 만들어서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세기 동안은 벌어져 왔던 한반도의 지형은 이 4강, 5강 패권 국가들의 전쟁터였거든요. 그 전쟁터를 지금 경제 이슈를 갖고 밀어넣어서 여기서 균형적인 어떤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경제 쪽으로만 바라보면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라는 게 큰 그림 그릴 때 예를 들면 남미 쪽에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럼 그쪽에 가서도 이렇게 고루순방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 이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기업들이네, 우리 동포들이네 뭐네. 그런 관점으로 뭔가 구간별 공략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빅피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아세안이라고 보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야죠. 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김정순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순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서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견이 나와도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라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보 언론들 쪽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 해결한 거니?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향성이 되게 비슷해서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본능적으로 가장 비열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정권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아줘요. 어떤 성과를 거뒀네 엄청난 뭔가를 다른 정권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압력들이 없는 정권에는 자극적이고 뭔가 이간질하는 기사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다른 방송에 다뤘지만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와 시진핑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그 입장들만 이간질하려고 하는 꼭 이간질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런 논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는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봐도 좋고 시진핑이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자면 균형 외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하고 중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수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정말 새우. 그래서 독도새우를 내놨다고 하더만. 새우 등까지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불협화음 났다. 뭐 중국과 불협화음 났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쪽 뉴스도 뭔가 되게 흡족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외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살짝 깔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하면 우리보다 뭐 좀 뒤처진 나라?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고 그 나라들은 개발도상국 이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 7천이고 베트남이 1억이에요. 필리핀도 1억이 넘거든요, 인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경제적 리더예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인 그 이슬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중동이 메카가 있어서 종교적인 리더 자리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호감이 높아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산 상품에 대한 소비 양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한번 구경 가주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새우 이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약한 나라들끼리 연대해서 연대체를 만든 거라고. 네. 아세안 같은 경우래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의 핵심은 미